네, 안녕하세요. 여학생회장 방소연입니다. 오늘 여학생회와 성정위위원회 주간 체프를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리 원우님들 거의 교회에서 교회학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 사역에서도 이제 교육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차별과 배제가 없는 성평등한 공동체에서 자라기 위해 우리가 당장 각자의 사역의 현장에서 어떤 교육을 제공해야 될지 고민이 되고는 합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그대 안전한가요? 입니다. 강의를 통해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과 실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모두가 안전하고 자유로운 교회 공간을 만들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그분들께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또 고민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께서는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을 재고해 보시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채플 연사로 오신 김정원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목사님은 성공회대 박사과정이시고요. 또 여름교회 담당 목사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얼굴이 낯이 익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저랑 처음 만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소개한 대로 공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마 이곳에 온 것은 제가 하는 공부 내용보다는 제가 하는 목회 때문에 아마 저를 초대해 주신 것 같아요. 여름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지금 1년 넘게 개척해서 교인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광화문 근처, 경복궁역 근처에서 예배 처소를 이제 빌려가지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이제 보통 요즘에는 교회 운동, 이머징 처치라고 해요.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서 어떤 기존 교회하고는 조금 다른 결의 목회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창발적으로 모여서 만드는 하나의 운동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래도 쫌쫌따리로 시작한 교회 중에서는 약 한 2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나름 이 바닥에서는 저희 안에서는 대형 교회다라고 불리우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신대원에 계신 분들도 가끔 여름에 대해서 소식을 물을 때가 있는데요. 언제든지 저희 교회 목회가 궁금하신 분들은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대학원 다닐 때 채플 시간이 되게 싫었어요. 가장 지루했던 시간이었고 이렇게 좋은 채플 제가 생각보다 오래된 사람입니다. 옛날 사람이어서 이곳에서 저는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기 난로 펴놓고 화장실에 난로 폈던 그때 그 시절의 채플실에서 2층 맨 끝에 앉아서 다른 책 보고 사람들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이 지루한 시간을 어떻게 견딜까가 저한테는 과제였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는지요? 저랑 그때 그 시절 비슷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긍정이든 부정이든 어떤 식으로든지 이러한 내용을 만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시간 저랑 같이 하는 이야기들과 여러분들이 연결되기를 바라보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의 첫 질문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제목이기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대 안전한가요? 여러분들 안전하신가요? 전쟁 나고 포탄 터지고 그런 상황이 아니면 안전하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요즘 어떤 공동체의 성인지 감수성, 평화 감수성 등에 대해서 물을 때
거기 안전한가요? 라고 묻는다는 걸 알고 계신지요? 이 말에 대해서 처음 들으신다면 나는 지금 성인지 감수성이 좀 있는 공간에 한 번도 있어 보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있는 교회, 학교 또는 소그룹 등등의 모임들이 있을 텐데요. 아까 들어보니 학생회도 있고 학회도 있고 또 기숙사라고 하는 또 공동체 속도 있을 텐데 그곳의 모임은 안전하고 폭력적이지 않은 상황이 맞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곳에서 안전을 만들어가는 사람인가요?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럼 안전을 만들어가는 사람일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과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구성원 중에서.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나누려고 하고요. 제가 거대 담론을 싫어해요. 그 깃발 꽂고 거기 모여라. 그리고 다 이것을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어떤 그 큰 담론 안에 모이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불편하게 여깁니다. 이런 전체성, 통일성, 총체성, 전체, 하나, 우리 모두 하나야 라고 외치는 어떤 그런 공간에서는 가끔은 폭력적일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진리, 본질 이런 말들을 입술에 많이 달고 이렇게 붙이고 사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근데 진리를 자꾸 말하고 본질을 계속해서 말하는 그 공간에서는 사실은 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위계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있는 공간도 그럴 거고요. 저도 연구자 집단에 있는데 연구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도 어마어마한데 목사의 박사까지 하면 더 어마어마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수님들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내가 직급이 높아질수록 내가 권한을 많이 가질수록 안전하지 못한 공간을 만들기가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랑을 말하든 평화를 말하든 무엇이 폭력적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그리고 다수 속에서 소수가 차별받고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안전한 공간은 불가능하겠죠. 이해와 인식은 그리고 교육과 공부,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내가 인식을 하려고 한다. 여기가 안전하지 못하구나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노력을 발판으로 해야 될까요? 당연히 교육, 공부, 관심과 성찰, 반성에서 일어납니다. 바꿔 말하면 위계적이고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태도나 생각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걸까요? 교육과 공부, 반성과 성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걸 넘겨볼게요. 제가 총회에 방문했을 때 일이에요. 몇 해 전에. 제가 유학 중일 때 너무너무 보고 싶은 선배님들이 총회에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잠깐 방문했을 때 그분들을 냉큼 뵈러 총회에 갔습니다. 갔는데 저랑 오랜만에 봤던 저랑 비교적 친밀하게 지냈던 80년대 남성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런 총회 자리에서 저 뒤에서 둘이서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안부를 묻고 있고 그러다가 총회가 쉬는 시간을 맞이했어요.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쭉 나왔죠. 대부분이 남성 목사님들이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나요? 총대가 10%밖에 안 되죠. 지금 총회하고 있는데 기장도 10% 정도의 여성 총대만이 있으니까요. 대부분의 남성 목사님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갔는데 저를 이렇게 보다가 저한테 했던 말들이 뭘까요? 제 옆에 있는 그 목사님을 더 많이 알았겠죠.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저는 옆에 서 있었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누구요? 저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수동 공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누구요? 이거는 저를 정확하게 향한 것도 아니고 제 옆에 있는 그 선배 목사님을 향한 것도 아니었어요. 두 번째, 먼 사이요. 제가 거기 서 있는데 먼 사이요라는 얘기를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다음 목사님이 와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가셨어요. 와이프 바뀌었나 보네. 자, 저랑 친밀하게 지냈던 그 목사님은 그 옆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웃고 넘기셨어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렇게 강의를 하고 뭔가 좀 되게 당당한 것 같고 막 어떤 불편한 것들을 막 얘기할 것 같아 보이지만 저 역시 그 엄청나게 안전하지 않은 것 같은 분위기에서 도망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웃고 넘겼어요. 자, 이제 총체적 난국이잖아요. 대혼돈의 카오스예요. 이제 살펴보자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 저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인사말인 듯 하면서 건넸던 저 이야기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성이 목사일 거라는 인식 자체가 없으신 거죠. 그리고 저런 발언을 한 목사들은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되는 생각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이 안에서 와이프 바뀌었어에서 먼 사이였어에서 성희롱이 나타난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에 신고하면은 성희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연령주의가 일어났어요. 만약에 제가 비록 여성일지라도 나이가 지긋하게 불러서 젊은 여성이라고 부르는 성적 대상화의 범주 안에 있는 그 범주 밖에 있는 여성이었다면 저한테 저런 말을 했을까요? 안 하셨겠죠. 연령주의가 이 안에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들보다 나이가 많았다면 저런 무례한 질문을 제가 받을 이유는 없었겠죠. 자, 이때 저는 안전하지 않은 이 공간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럼 저한테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 안에서 동료애가 있는 목사님, 저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저한테는 필요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누군가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 전후 상황을 몰랐지만 저기서부터 저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고 오는 그 어떤 그 눈빛 속에서 그 목사님이 바로 나가서 여기는 저희 후배고요. 후배 목사님이고 어느 교회에서 있고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벌써 방패를 탁 쳐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그분하고 식사를 하는 내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왜? 다른 분들이 올 때마다 누구요? 이렇게 얘기하실 때마다 그분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저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분들은 저의 대답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뭔 사이인데 를 묻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공간에 있을 때 어떤 존재로 머물러 계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요청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안전함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전 친절하게 웃었다고 했잖아요. 그냥 어물쩍 넘겼다고 했잖아요. 사실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친절하게 웃지 않아도 괜찮아요. 불편하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아시죠? 어떤 상황이 불편했을 때 어떤 상황에 내가 침범당하거나 침해받거나 나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생각을 했을 때 거기서 웃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구조의 문제 속에서 그 여성 한 명한테 차별받은 당사자 한 명한테 불편한 거 말해. 괜찮아. 말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없어요. 이 괜찮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구조, 조직 문화,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양식을 바꿔내야만 괜찮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서 말하지 못했던 건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안전하지 못한 공기 속에서 저는 어떤 것도 사실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괜찮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성평등 교육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권력의 자리가 권리의 자리로라고 써 있잖아요. 어떤 말로 이것을 표현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위계와 권력, 차별과 배제의 자리는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잖아요. 괜찮을 수 있는 권리, 불편하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 동료 목사로 바로 설 수 있는 권리, 성희롱을 당하지 않을 권리, 배제받지 않을 권리, 위기 속에서 자신의 발언권을 빼앗기지 않을 권리, 이런 권리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사람들이, 각기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권력이 아닌 권리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다름 아닌 성평등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근데 그걸 어떻게 잘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일단 여러분한테 그런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도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성평등을 위한 대화자로 적합한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책인데요. 여성학 책이에요. 거기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발췌를 했습니다. 자, 누군가가 말을 걸어왔어요. 그러면 대화할 의사가 있는가를 이제 그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누구요? 라고 저한테 말을 걸어왔어요. 자, 저한테 대화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다 라고 하면 대답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그 지점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대화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들이 중에 하나인데요. 누군가가 나를 무례하게 대했을 때, 이것은 어떤 성차별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나를 위계적으로 대하고 뭐 폭력적인 상황으로 몰아갔을 때, 나를 공격하는 느낌이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한테는 그것을 대답하지 않을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사실 떠나는 것이 어려운데 그것을 떠남으로써 나를 지키는 것이 그 매뉴얼에도 항상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대답할 의무가 여러분들의 없음을 우리 같이 기억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로 가볼게요. 여기 보면 당신한테 대화할 의사가 있는가? 예스. 오케이.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어왔지만 의사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쌍방간에 정말 안전하고 성숙한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여기 보이시나요? 그 사람이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 안에서 경험과 그 말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여성의 경험과 선택을 존중하고 있나. 그리고 두 번째, 당신은 가부장제 기득권자가 남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세 번째, 가부장제에 따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번째, 사회가 가부장 질서 속에 있는 한 누구도라는 말은 어떤 성별 대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부장제 속에 있는 한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가 차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왜냐하면 가부장 질서 속에서 남성 역시 자유롭지 않고 그 유계주의가 만들어낸 것이 사실은 모든 성별을 다 올가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별받은 경험에 대해서 한 여성이 말할 때 그것에 대해 공감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만족을 해야만이 사실은 그 공동체 속에서 대화가 어떤 피해 속에서 어떤 차별 속에서 배제를 당했을 때 이게 쌍방간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전사님들이시죠, 대부분이 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만족하고 있을 때 배제받아 차별받은 사람이 여러분과 성숙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선 이런 생각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어요. 대화 안 하고 말아. 거참 대화 한번 하기 되게 어렵네. 부정적 생각이 혹시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가 사랑과 평화라고 했을 때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걸 저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구조, 인식, 규범들을 바꿔내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기에 실상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대화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제가 강의를 해도, 제가 몇 차례 이러한 주제로 강의를 했어도 끝까지 안 들으시는 분들은 안 들으세요. 왜 안 들으실까요? 이런 것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일수록, 다시 말해 권한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다수자에 속하고 발언권을 가지고 나이가 많고 직급이 높거나 이런 사람일수록 이런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는 사실 직급이 나눠져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위계가 있고요, 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교육전도사가 있고, 총무가 있고, 좀 큰 교회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이런 것들 안에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교육전도사님들 위치에 보통 계실 거예요. 교육전도사님들은 무슨 권한이 그렇게 있어서 사실은 많은 권한이 없죠. 저도 교육전도사의 시절을 보냈지만 제 의견이 뭐 그렇게 교회 안에서 크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도 권한이 없는 사람들은 왜 들으려 하지 않을까요? 이 안에서 권한이, 여러분들이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지도 않은데 어딘가 모르게 부정적인 감정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렇게 솟아오른다면
그것은 남성 권력, 그러니까 가부장 질서의 권위가 곧 나의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혹은 가부장 질서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암묵적 동의, 무의식적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남성이 바뀌어야 성평등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근데 남성만 잘해서 되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저는 여성과 남성 모두가 가부장 질서의 정도는 반드시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반드시 있지만 정도는 다르지만 둘 다가 억눌려 있다고 지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휴먼이라는 개념 있죠.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근대를 거쳐오면서 더더욱 어떻게 휴먼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혀 있죠? 여러분들 휴먼이세요? 저도 휴먼인가요? 사실 근대 사회 속에서의 휴먼은 뭐였죠? 유럽, 백인, 남성, 중산층이 휴먼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모두는 휴먼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인권이 형성되다가 우리도 모두 다 유색인종임에도 불구하고 휴먼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죠. 근데 여성은 이 안에서 휴먼이 된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도 정확하게 휴먼인가라고 하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여성학에서 쏟아지죠. 그 이유는 뭐예요? 이 휴먼이라는 개념에 저항하면서 계속해서 다시 이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한 전쟁이었고 전투였고 투쟁이었죠. 그런데 그런 여성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일명 명예 남성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유튜브에 올라간다고 해서 제가 저희 편한 대화로 하는 그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네요. 명예 남성으로 오늘은 퉁치겠습니다. 명예 남성 뭔 줄 아시죠? 여성인데도 그러니까 생물학적 지정성별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남성이 만들어내고 있는 가부장 질서에 따라가면서 똑같이 여성들을 착취하거나 그 유괴 구조 속에서 있는 것이 이제 명예 남성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여성들도 사실은 명예 남성이 되지 않겠다는 노력이 필요해요. 요즘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남녀의 어떤 그 구분에 대한 성 역할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도 고민이 되지만 사실은 제가 여성 어떤 당사자라고 해야 되나요? 여성 목회자로서 같은 여성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고백적이면서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부장 질서를 내면화하고 있는 여성들도 많죠. 저 역시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점검하고 그것과는 다른 세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남성이 문제다 혹은 여성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적대감을 형성해서 싸움의 방향을 잃게 돼요. 저는 그런 싸움도 과정 중에 필요한 싸움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포커싱을 해야 되는 것이 특정 성별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부장제와 성차별주의, 남성중심주의.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이데올로기에 대한 싸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이라는 책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이 책 들어보신 적 있는 분? 이 책 알아요? 네, 성정위원회 분들 감사합니다. 이 책 진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나요? 저는 여성학 관련해서 여성에 대해서 혹은 가부장 질서나 페미니즘에 대해서 입문서로서 이 책을 추천합니다. 남성들이 봤을 때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제가 볼드한 부분을 중심으로 읽어볼게요. 가부장제와 성차별주의, 남성주의가 진짜 문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남자가 문제가 아니라 가부장제와 성차별주의가 문제다라고 이 책을 쓴 미국의 여성운동가이자 흑인으로서의 여성운동가이자 학자인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 얘기를 했어요. 문제가 단지 남성들 성차별주의가 유지되고 연구가 되는데 여성들도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됐다. 개별 남성들이 가부장제가 부여한 특권을 내려놓는다고 해도 이 체제가 공고해 되는데 한 명 한 명 한 사람이 어떤 각성을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될 것이냐. 우리는 이 전체 구조와 체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겠죠. 그 밑에 보면요. 보수적인 대중매체는 끊임없이 여성 페미니스트를 남성 혐오자로 묘사했다. 여기 조중동 보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가끔 봅니다. 그 댓글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댓글 약간 많이 하거든요. 제가 항마력이 좀 높은 편이어서 그거에 있는 댓글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아, 내가 지금 학문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의 지금 만들어내는 매체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성별 대결이나 이 안에서의 잘못된 방향이 뭐예요? 갈등을 만들어내가지고 어떤 그 안에서의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지난 대선 때 저희는 여실히 확인을 했죠. 그 얘기를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페미니즘에 반대한 남성들의 모습은 언제나 강력한 대중의 힘을 발휘하죠. 지금도 강력해요. 신남성연대 그 유튜브 아시나요? 전 그것도 자주 들어가요.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힘들 속에서 뭐가 있냐면 항상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눈이 우리한테 필요하고 남성들은 남성의 구조,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취득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여성들은 내가 지금 명예 남성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성인지감성이 있는가, 나의 문제를 나는 지금 피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어떤 성찰들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요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가 그 네가 하는 목회가 그럼 성평등한 목회라고 하는데 그건 어떤 거야?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공동체에 소속돼 있고 그래도 리더십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사님들이시잖아요.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같이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잖아요.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그리고 교회는 요즘 세상이 말하는 능력과 공정사회는 전혀 다른 차별과 배제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당위를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나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건 저희 교회의 그 약속문인데요. 구글에 여름교회 치시고 약속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걸 만들 때 작년 이제 8월 달에 1박 2일 수련회를 가면서 이 약속문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의견을 모으고 밤새 얘기를 하고 또 운영이들과 같이 또 이것을 수정하고 또 수정해서 나온 것들이에요. 최근에도 몇 가지들이 이제 수정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가 1번, 2번, 이제 2번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싶어요. 자, 성별, 성정체성, 성적 지향, 나이, 장애 여부, 국적, 민족, 피부색, 출신 지역, 가족 형태, 혼인 여부, 종교, 학력, 취업 여부, 사회적 지위, 경제적 상황, 외모, 신체적 건강 상태, 병력, 임시, 출산, 병역 여부, 시기 지향까지 이게 계속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만큼 서로가 감시와 처벌의 사회도 아니고 다만 인식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유념해야 될지에 대해서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이 공동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안내 차원에서 썼어요. 여러분들 공동체가 구성되어지고 있는 공동체인가요? 아니면 픽스드 돼서 아예 그냥 고정돼 있는 공동체인가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약속문들을 만약에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 만드시기를 아주 강권하는데요. 근데 이 안에서 성적 지향, 시기 지향 이 부분이 저희한테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공동체 안에, 저희 교회 안에 비건 분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비건과 그 밀가루 알러지를 가진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시면서 시기 지향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동체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준비할 때도 성찬 빵에 대해서도 비건으로 준비하고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다른 것들을 고민하고 수련회를 가면 계속해서 밥을 먹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식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바뀌더라고요. 이게 그 식사에 대한 그 공포가 있는 분들, 비건 분들이나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이 공간이 안전하게 되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사실은 시기지향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했죠. 구성되어지고 있냐고. 여러분들 공동체가 있는 동안에 보통 교회에서 2년, 길게는 3년 그렇게 교육전사 하시면서 계시죠.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계속 유동적이게 그 교사들과 아이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공동체가 움직이냐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요청과 그 사람들의 지향에 따라서 그 약속문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번 보면은 소수가 발언을 독점하고 있지 않은지.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저 혼자 말하고 있죠. 죄송해요. 이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누가 발언을 많이 합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여기 아이스 브레이킹이 다 이미 끝났거나 내가 이 자리가 편한 사람들이 발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서 이게 되게 중요했던 게 저희 이번에 새신자 교육을 하는데 새여름 교육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힘든 게 뭐냐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에 힘들었던 게 뭔지 그 전에 다녔던 교회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얘기할 때를 찾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그 때가 언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집에 갈 때 그 때를 못 찾고 말을 못하고 집에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그리고 누가 발언을 많이 해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발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도 여러분 공동체에서 같이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처음 보는 사이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뭐뭐님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이거는 뭐 선생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문화 안에서는 이것들을 당장에 실천하는 것은 사실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어떤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부목사님들한테 부목사 이름이 정원이라고 하면은 김정원 목사님 이렇게 하다가 정원님 이렇게 하면 그 부목사님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잖아요. 그 아까도 봤듯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들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그 나이가 어린 사람들한테도 그리고 어떤 수련회 같은 데 갔을 때 특정한 시간 동안에 아이들이 훈련시킬 수 있는 거죠. 1, 2, 3학년이 있으면 뭐 1, 2, 3, 4, 5 서로가 존댓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경험을 갖게 한다든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안에서 이것을 하면서 나타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오빠가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언니는 있어요. 근데 오빠는 없어요. 벌써 캐치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오빠라는 것은 사회문화 맥락 속에서 또 이 안에 가부장 질서 속에서 특수한 어떤 그 의미를 지니잖아요. 오빠라는 건. 근데 그 오빠라고 하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저희 안에서 사라졌어요.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님 이렇게 서로 이름을 부르던가 친하게 지내면 그냥 서로가 그 안에서의 어떤 특별한 호칭 없이 이름으로 대화를 하면 되니까. 근데 언니들은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게 저희 교회 안에서 발생되고 있는 자연스럽게 오빠라는 말을 하지 말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그 안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평등한 공간이 되어 가니까 호칭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어떤 사라지게 되는 호칭들이 그러니까 밖에서 어떤 세상 속에서 오빠라고 하는 개념이 돌고 있는 것들에 대한 거부가 자연스럽게 저희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6번 성별화된 방식으로 일거리를 나누지 않고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끝나서 식사하시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밥 누가 준비하세요? 점심시간에 아무리 뭘 해도 설거지는 그 장로님들도 하시고 집사님들도 하시는데 아무리 그래도 권사님들이 밥하죠. 요즘의 교회에서는 저희 같은 교회 안에서는 어떤 운동이냐면 조별로 밥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뭐 직급, 나이, 성별, 나이 뭐 아까 얘기했네요. 뭐 상관없이 조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식사를 준비하는 공동체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커지면 조별이라고 하는 것이 좀 어렵잖아요. 그 업무를 단순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그 단순화시키는 것을 누가 해요? 가장 잘하는 사람이 효율성과 그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죠. 이 부분이 성별화된 방식으로 일거리를 나누지 않는다는 것을 굉장히 이게 편하게 얘기하지만 이 진짜 안 고쳐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교회 문화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회 전체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에는 여러분들 좀 힘을 쓸 수 있잖아요. 그 안에서 성별화되지 않은 율동을 꼭 여자 선생님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못해도 되니까 남성 선생님들이 하고 뭐 피아노나 뭐 이런 것들을 치는 것들의 성별화된 방식이 아닌 근데 사실 이것 역시도 나중에 가서는 피아노를 여성이 치건 남성이 치건 율동을 남성이 가든 여성이 가든 최종적으로는 그거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단계적으로 이미 성별화된 자리에서는 의식적으로 좀 성별의 분업에 대해서 그 고정적이지 않을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해보는 거예요. 어렵죠. 8번 당연히 혐오 발언은 안 하겠고요. 1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상황을 중지시킨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온 분들 중에는 다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전 교회에서 교역자한테 자기의 불편함을 이야기했다가 한마디로 거절당하거나 무관심 속에서 상처받고서 저희 교회 온 분들이 꽤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역자한테는 기대를 하고 교인들이 가죠. 어떤 것들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데 그 내용이 나의 생각의 범주를 넘어갔을 때, 그거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그것을 진실로 다가가지 않거나 했을 때 그 사람은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 교인은 설교를 보고서 그 사람이 되게 진보적이구나, 성인지 감수성이 있구나라고 해서 자기 불편함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교역자가 수용하지 않았을 땐 교회를 떠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그 교역자 한 명만이 가지고 있어야 될 책임이냐? 아니죠. 그 공동체가 사실은 같이 함께 해줘야 그 교역자에 대한 그 짐도 내려놓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걸 교역자가 책임지려고 하는 순간 교회는 망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개입을 누구나가 잠깐만, 그렇게 말하는 건 안 좋아. 아유, 여자친구야? 새로 생겼어? 뭐야, 와이프 바뀌었어? 그런 말 하는 건 아니지. 자네 이리 오게. 실수했어. 이렇게 중지시킬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하죠. 이 문제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분위기를 망친다는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다음인데요. 이 지점이 사실은 제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지점입니다. 보다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이것과 비슷한 약속문들은 섬도량림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저희하고는 조금 다른 약속문인데요. 참고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각 교회별로 상황에 맞춰서 한두 가지, 서너 가지만 약속문들을 아이들하고 만들든지 교사들하고 만들든지, 근데 구성원은 그 교육에 있는 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게 여러분들 교사들이랑 그 성인들이 가져가야 될 책임은 이 안에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갈등은 사실 회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공동체는 갈등이 있죠. 여러분들이 있는 데는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공동체에서 이루어야지 다른 피해자나 다른 어떤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낀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적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공동체가 반드시 무언가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한 생각이 저희 안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12번에 뭐가 있냐면, 문제 제기를 받았을 때 그 안에서 도망가거나 싸우려고 들지 말고 진심으로 사과합시다. 이렇게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13번 저희 안에서 이제 얘기되는 게 뭐예요? 이걸 하는 이유가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도 교회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 교회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과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훨씬 더 수평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두의 성가대예요. 저희는 교회가 작기 때문에 성가대가 따로 없고요. 모두가 같이 성가대를 해요. 그래서 연습을 사전에 하고 예배 전에, 그래서 1절은 누가 부르고 2절은 누가 부르고 파트를 이렇게 나누고 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성이 1절을 부르고요. 남성이 2절을 불러요. 이미 여기서도 저는 망했죠. 그런데 거기서 나는 성인지 감수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직 정체화가 되지 않은 분들은 자기가 부르고 싶은 부분을 부르세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죠. 저희 교회는 성소수자가 반 이상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자기의 성이 어떤 성인지에 대한 것에 대한 인식이에요. 자기 인식, 내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또는 그 무엇인가인지, 디아덜스인지에 대한 자기 인식이 끝난 분들이 계세요. 나는 생물학적 여성이지만 남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난 여성인데 나는 여성으로 생각해 라고 하는 분들, 이걸 정체화라고 하는데, 정체성하고 비슷한 말이죠. 정체성을 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했죠. 1절은 이렇게, 2절은 이렇게, 정체화가 안 끝난 분들은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라고 끝났어요. 예배가 끝났죠. 한 2-3명이 저한테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그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1절, 2절 남녀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불편했지만, 정체화가 끝나든 안 끝나든 그것을 왜 내가 노래로서 이 자리에서 나의 그 성별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드러내야 됩니까? 나는 아직, 그리고 내가 뭔지에 대해서 고민이 안 끝났는데 목사님 말 때문에 나는 찬양을 부를 수가 없었다. 아까 12번의 내용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이고 깊이 진실로 사과를 했죠. 잘못했다.
그날 집에 가는 내내 한 명이 아니에요. 한 몇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제를 계기를 받은 경우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저희가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밥을 먹는데 연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연애 얘기 재밌잖아요. 그래서 막 하다가 제가 얘기를 했죠. 아, 그래. 한 번은 가슴 진짜 뜨겁게 사랑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가 없어 보이시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가 됐습니다. 교인이 저를 찾아와서 한쪽으로 불러요. 전 이미 알았어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다 해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의 손을 이렇게 꼭 잡더니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너무 불편했습니다. 목사님의 이야기 속에서는 유성애자를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무성애자는 뭐예요? 어떠한 것에 대한 성적 끌림이 없어요. 어떤 성에 대해서도 성적 끌림이 없는. 그래서 연애를 평생 안 했을 때 너 왜 연애 안 했어?가 아니라 그분이 무성애자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적 끌림이나 성적 동기를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폭력적인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전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 제기를 받은 경우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저도 손을 꼭 잡고 잘못했습니다. 너무 미안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실수는 누가 하냐? 저만 해요. 우리 교회에서 저만 하게 되는데, 그런데 저희 교회가 평등한 공동체를 지향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뼛속부터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의 받아왔던 교육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직급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좀 있죠, 교인들한테. 그런데 아까 말했던 약속문에 12번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와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거지? 라는 기대감으로 저한테 와서 누구나가 너가 잘못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과 놓지 않는 것은 공동체의 문화를 굉장히 다르게 한다는 거죠. 저에게도 반성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기도 했겠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양성평등, 남녀에 대한 이야기가 성다양성으로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영우 많이 보셨죠? 자폐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봐서 아실 텐데요. 그때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 역시 스펙트럼이라는 거죠. 프리즘 등의 도구에서 빛을 투과하면 세계 범주가 다양하게 무지개처럼 나타나는 것처럼 섹슈얼리티의 범주 역시 넓어서, 다시 말해서 여성과 남성 그 이분법, 이 사이에 무수하게 많은 성들이 있는데 제도와 규범 때문에 사라지거나 보이지 않다는 것, 오늘은 이 정도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는 변해도 교회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참 속상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가부장질서가 조금씩 균열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성전 밖에 머물러 있었죠. 성전 밖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어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깨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2019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했는데요. 혈연과 혼인이 정상 가족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그 어떻게 보면 그 뭐 특징이라고 할까요? 수단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혼인 아니더라도 20대는 75.2%가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회가 변하니까 70대들도 변하는 게 있죠. 54.3%가 가족의 의미가 변해가고 있는 거죠. 정상 가족의 모습이 보여나고 다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정상 가족의 범위를 넓혀 봅시다. 이 소식을 아시나요?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그렇다면 안타깝습니다. 이제 혼인과 혈연을 넘어서 가족들에 대한 구성이 이제 반려동물까지도 왔잖아요. 그리고 동성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 전에 있었죠. 이게 이슈 핫이슈가 됐었는데요. 이건 2월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두 분이 사실혼 관계예요. 동성부부인데. 그런데 이 두 분 자체가 여러분들 그 사대보험 드는 분들한테 직장 가입을 해가지고 지역 가입을 안 하시죠. 그런데 이것이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소송을 냈어요. 그런데 그 소송에서 이기게 된 거예요. 판결 내용을 볼게요. 법률상 혼인 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동성 부부들에게
동성 부부들 인정된 이들의 권리를 인정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보장제도 등 공법적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인정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둘이 피부양자가 인정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상가족이라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내용들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거에서 희망을 봅니다. 말을 조금 더 빨리 해볼게요. 차별과 배제가 없는 성평등한 공동체를 위한 전사님들의 실천. 무엇을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뭐가 보이세요? 이제 보이시죠? 이미 보이셨을 거고요. 이런 그림을 사용하는 시청각 자료에서부터 여러분들 걸러주세요. 뭐가 있어요? 아빠가 이 그림에 대해서 제가 다른 교회에서 강의할 때 저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뭐 아이가 치마를 입고 있고 얘는 바지를 입고 있고, 근데 아빠가 너무 즐겁게 눈치 없이 음식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엄마는 심지어 무릎을 꿇고 있어요. 이게 얼마 전까지 있었던 학교 교과서였어요. 이 교과서는 이제는 완전 바뀌었어요. 제가 주중에는 영생고에 나가가지고 그 학원 선교사로 일을 하는데요. 고등학교 인재 교육은 채팅창에서 외모 평가하는 거 성희롱입니다. 무조건 문제됩니다. 학교 폭력입니다. 라고 하는 교육들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교육들이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근데 교회 교과서는 아직도 이런 그림들이 나오죠. 이런 거 걸러주세요. 성별에 있어서의 정확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뉜 것부터 교회 학교에서는 가리는 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겠죠. 두 번째, 이건 뉴스앤조이에서 공과별로 이렇게 한번 분석했던 자료가 나왔는데요.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드보라 난 예쁜 여자예요. 그 밑에 보이시나요? 비록 여자였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용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등등등 난장판이에요. 그런데 라합에 대한 이야기 등등 이런 얘기들을 이제 윤리적이나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해 보면서 아주 플랫하죠. 아주 이 평면적이고 단편적이고 그 이상의 해석의 여지는 어느 것도 없는 것들을 여러분들 설마 이렇게 설교하고 계시나요? 음료 따라쓰기 하는 게 고신대에서 나온 교재예요. 이게 말입니까? 똥입니까?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료 보세요. 아까 말했죠. 이것들 이해와 인식의 범주를 넓히기 위해서는 공부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이영미 교수님 수업 들으시고 이영미 교수님 나오는 이야기들 저도 많이 보는데요. 그리고 또 라합에 대한 이야기는 그 책 중에서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 그 민중신학자 김수현 선생님이 쓴 그 인물로 보는 성서 뒤집어 읽기, 이 내용이 여성에 대한 그 조명들을 되게 재밌게 해놓은 게 있으니까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받기로 했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성찰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누군가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가? 요청한 적도 없는데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누군가를 비하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만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만 주장하고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지 않는가? 맨스플레인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맨과 익스플레인이 합쳐져서 얘가 나보다 모를 거라고 확정 짓고서 와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공간에 누구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제 그거 보여주시고, 성역할을 구분하고 있지 않은가? 나의 무지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부끄러움이 없으세요. 큰 소리를 내면서 내가 다 아는데 이런 것을 왜 할 필요가 있어? 여성이 살기가 좋은 세상인데. 자기의 부끄러움을 모르시면 안 돼요. 나는 변화에 둔감한가? 강약 약강,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한 분들. 네. 그리고 소수의 의견을 경청하는가? 성인지 감수성에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일단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강의 참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시간상 미리 질의응답 방을 만들어서 질의응답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후에도 궁금하신 점 카톡방에 남겨주시면 오픈 채팅방에서 이렇게 질문을 수합해서 목사님께 전달드리고 응답 받은 부분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는 거 하나랑 좀 길게 대답해 주시는 거 하나 이렇게 여쭤볼게요. 아까 오빠가 좀 위계가 있는 단어라고 호칭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두 원우님께서 오빠 말고 형이나 누나는 없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왜 오빠가 위계적인 호칭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뭐 이거는 맥락 따라 다르고요. 내가 그 안에 그 문화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 않는 이상은 좀 그 우리는 순수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구성되어지잖아요. 사회문화 속에서 어떤 구조 속에서. 그러니까 그 오빠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의미로서는 되게 별로 그렇게 내가 너 이제 이 그 흔히 말하는 오빠충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오빠가 다 해줄게. 이 오빠는 수동적으로 그 상대방을 만들어내는 것들이고 그 형이 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가부장질서 속에서 형과 오빠라고 하는 의미가 언니와 그것과는 좀 다르다는 의미인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사용이 지양되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형이나 누나는 괜찮냐? 뭐 사실은 이 공동체가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형도 괜찮고 누나도 괜찮고 오빠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 공간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을 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거, 평화 감수성이 올라가 있을 때 어떤 호칭이든 사실은 상관이 없어져요. 근데 단계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조금씩 지양하는 거, 지양이 없애지만 사실은 그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귀한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제목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저희 대부분 부교역자로서 목회 현장에서 선임 교역자나 담임 목사에 의한 성희롱 발언이나 성추행에 대한 예방법을 알려주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언제 옐로카드, 레드카드를 어떻게 내밀어야 할까요? 강연 초반에 무례한 언사에 대해 웃지 않아도 되고 대답할 의무가 없다. 더 극단적으로는 그 장소를 떠나라 하셨는데 그럴 경우 교회 내에서 분위기를 못 맞춘다고 질타를 받거나 은따를 당하는 등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어떤 지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고민인데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해봤으니까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가 향림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향림 공동체는 좋은 예가 되지 못할 것 같아요. 향림도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비교적 의사소통의 자유로운 공간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가 있죠. 내가 웃을 것이냐, 친절할 것이냐가 항상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저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완고하고 비판적인 저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 안에서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죠. 이건 제가 좀 불편했잖아요. 이렇게 말할 것인가. 당신이 그 말을 함으로써 내가 오늘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을 할 것인가가 항상 선택의 기로고 이게 여성들 안에서도 늘 고민인 지점이에요. 저 사람한테 표를 하나 받기 위해서 설득을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수행적인 거죠. 사회에서 여성에게 강요하는 돌봄과 친절 노동에 대해서 수행을 할 것이냐, 그것을 끊어내고서 내가 전투적으로 그 사람과 대화를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저한테도 항상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목사님 사실은 아까 제가 이러고 있을 때 그러니까요 라고 하면서 돌아올 때가 많아요. 왜? 저도 수행적이게 됐거든요. 어떤 시간 안에서 제 이야기가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렵거나 불편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친절하고 보다 웃고 보다 상냥해야 된다고 하는 저한테 그 강박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거에서 벗어나는 게 저한테도 지금은 과제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정답은 없지만 일단 기장 내에서 여성교역자나 그것들을 움직여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제 그런 건 이제 사실 지금 필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용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도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옆에 있는 동료 남성 목사님이나 동료 남성 전도사님에게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조금씩 설명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전에 먼 교회에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생신이었어요. 그래서 케이크를 이제 생일 축하하는 곳에서 대형 교회였거든요. 근데 뒤에 이렇게 저 교육전사 때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시더니 저한테 일어나가지고 케이크를 잘라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요? 저만요? 라고 했더니 저랑 다른 신방 전사님 둘만 딱 여성 교육자를 불러가지고 케이크를 잘라오고 차를 타오라고 시키더라고요.
그때 이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저희 교육 전사님들한테 남성 전사님들이 좀 같이 일어나서 해달라고 부탁을 미리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면 간식을 먹거나 이랬을 때 제가 일어나기 전에 발로 빨리 갔다 오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같이 따라가 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 부교육자나 그 담임 목사님이 조금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면 만나서 진실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할 게 있어요. 이때 이제 제가 그런 걸로 인해서 힘듭니다. 제가 그런 표현들이 아픕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표현들. 이때 또 필요한 게 이제 감정 언어겠죠. 그 공격적인 태도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저희 안에 그런 부분들. 이게 이제 어려운 지점이죠. 제 답이 별로예요. 저도 알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사실 나와가지고 개척한 거예요. 네, 못 있겠더라고요. 이건 패스. 네. 혹시 시간이 다 끝났나요? 뭐 이제 더 할 수 있는 질문이 죽어도 한 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없으면 끝낼까요? 괜찮으세요? 네. 오늘 강의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그 박수 받기 전에요. 박수 받기 전에 공동축도로 이게 강의긴 한데요. 예배 저 나름 목사잖아요. 그래서 함께 축도로 그냥 이걸 마쳤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에서 하는 건데요. 목사만이 권한이 있지 않다. 축도권이 가지고 있지 않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축도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향린에 심호하면서 배운 내용입니다. 같이 여러분과 축도를 하고 싶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평화와 성령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과 평화와 위로를 담아 나와 그대와 세상의 아픈 자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